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드는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 루리 작가의 동화 긴 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펭귄이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밀렵꾼들에게 가족과 친구를 잃었고 불길에 타오르는 동물원을 탈출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잠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어야 했는데요. 엉망진창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 진짜 수평선이 있는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제 코뿔소인 노드는 자신의 바다인 초원에서, 어린 펭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에서 각자 홀로 긴 밤을 보내야 합니다. 둘이 함께 걸었던 밤을 기억하고 코와 부리를 맞대고 인사를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며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밤을 견뎌내겠지요. 낮이 길다는 여름인데도 요즘은 유독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열대야로 잠들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밤을 기억하고 어떤 날을 기다리며 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덕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네, 혹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질문을 좋아하고 그냥 허황된 좀 황당한 질문을 좋아하고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싫어합니다. 네. 네. 삶에 도움이 되는 질문 이런 거 아주 싫어하고. 네. 왜 공감이 되지?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김덕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소설집 급소가 있습니다. 한문숙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소설집 사이드미러를 출간하셨어요.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책 홍보를 할 것도 없고요. 낭독회 같은 것도 옛날엔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두루두루 좀 보내야 될 분들한테 보내고 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책이 또 잘 팔리나 이런 것, 그 온라인 서점 판매고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낙담도 해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죠. 네. 김덕희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 사이드미러, 이렇게 표지부터 살펴보면 흰색 바탕에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깨진 조각들에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드미러에 적혀 있는 문장이죠. 이 표지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이 표지는 제가 편집자하고
교정하고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몇 가지 했는데 네. 그걸 구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안으로 3가지 정도 봤는데 이게 가장 좋았고 제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또 더 예쁘게 재밌게 구현해 주셔서 이걸로 택하게 됐습니다. 되게 네. 겨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봤을 네. 때. 그래서 되게 여름에 보기에 시원하다 표지가. 아. 겨울에 깨진 얼음 조각 같기도 하고 예. 막 그래가지고 예쁘다는 생각 저도 했어요. 첫 소설집 급소가 나오고 나서 4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소설집인데요. 예. 여기에 실린 작품들을 묶으면서 좀 이전과 내 소설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셨던 변화나 혹은 첫 소설집과 달라지고 싶어서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첫 소설집 급소를 여러분들 표지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묵직해요. 앞이 어둡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산뜻해졌죠. 그런 느낌인데요. 전반적인 무게도 그렇게 좀 바꾸고 싶었고 첫 소설집에서는 제가 의도한 건 종합 선물 세트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어떤 소설을 쓰고 어떤 문장을 쓸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반면에 관통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조금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각 스타일들이 그런 걸 가렸나 싶어요. 저는 왜 없었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 기획 선물 세트? 예, 그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꾸렸습니다. 독자들의 자리를 많이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받아보실. 그렇죠. 되게 저도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집 처음에 실려있는 눈부신 날이란 소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전산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나, 이경숙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소설가 지망생인 두빈이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데 두빈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머물고 있는 어떤 목소리를 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성별, 개성을 가진 게스트들이 머물다 간다는 설정이 흥미로운 이야기고 이렇게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전 느끼는데 뒤로 갈수록 확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반전이랄까? 그리고 되게 가감한 진행?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작가의 말에 보면 본래 표제작으로 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눈부신 날을. 예. 애정이 많이 담긴 작품인가 봐요. 예, 20대 중후반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여성 화자기도 하고 무슨 자격증반 수업도 듣고 하는 장면들은 제가 20대 중후반에 겪었던 것과 좀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들이죠. 그런 저의 그때를 좀 위로하고 싶었고 또 현재의 그런 친구들을 후배들을 또 제 사촌 동생들이 딱 그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얘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또 뭐 게스트라는 설정이나 이런 기법 측면에서도 좀 잘 나온 것 같았고 예,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소설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는 좀 약하다 하는 의견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믿을 만한 분들의 조언은 귀를 열어두는 편이라서 크게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산세무회계 강의하는 강사의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강사의 말이 이건 실제로 들으셨던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취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취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건 취재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제가 사실 전산세무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회사에 다녔거든요. 회사에서 관리 부서에서 세무 회계를 하다 보니 제가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하고 싶고 해서 회사에 요청해서 회사 돈으로 100시간을 이수하고 예,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멋있다. 운전면허 말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되게 능력 있으시네요. 세무회계 자격증 있으시다니.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밖에 나가서 제가 조언을 구해야겠습니다. 예. 그 눈부신 날에 이제 소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두빈이 자신의 소설 제목으로 일광결례도 그 나에게 어떠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광결례도라는 이름이 칼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염료들이 햇빛에 바래지 않고 견뎌내는 정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된 용어예요. 그 작가님은 이 소설을 구상하기 전에 이 용어를 알고 계셨는지, 혹은 이제 용어를 알게 돼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것도 일을 하면서 편집자 생활도 좀 했거든요. 그 길거리에 가다가 전단지를 보는데 분명히 저건 선명한 빨간색이었는데 발에서 분홍색도 아닌 게 주황색도 아닌 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탁한 색이. 저게 왜 그럴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 출판 인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니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 염료가 햇빛에 견디는 정도가 일광견례도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용어가 맞아. 언뜻 그냥 칼 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재밌다는 거죠. 우리가 그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와 다르다는 게 그 언젠가는 써보겠다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 단독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버무려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무협지에 나오는 전설의 칼 이름 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려 있는 추라는 소설도 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소설가 지망생인 진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진우의 이야기는 내가 쓰고 있는 소설 속 인물이고 약간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애셔의 그림 있잖아요. 손과 손이 맞닿아 있는 그런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와 이야기가 서로를 먹는 느낌이고 막 그랬거든요. 이 소설은 어떻게 쓰시게 된 작품이세요? 추라는 소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셔의 작품도 좀 많이 좋아했고 메비우스 띠 이런 개념들, 우로보로스 이런 개념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순환 구조에 천착했다는 뭐 그런 평도 첫 소설집에서 그런 평도 좀 받았는데 소설보다 낯선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고 소개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한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접했는데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그 소설가가 나레이션을 하고 등장인물이 그 나레이션을 따라 도입부에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나레이션이 이 인물이 그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는 모른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왔을 때 인물이 뭐라고요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드디어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아니고 난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이구나 하는 걸. 그래서 그 소설가를 막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10여 년 전에 그 영화를 보고는 너무 샘났어요. 나도 이런 그 이야기를 쓰고 싶다. 아직 제가 데뷔하기 전인데 그 욕망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흉내라도 내본 것 같습니다. 되게 쓰기 힘든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저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10년 동안 이제 구상하셨던 소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네요, 결국. 이런 스타일을 꼭 쓰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갖고 있었고요. 구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덤벼드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구상을 10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마음의 품은 10년.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작가의 말에 20년 동안 써온 압력밥솥 추가 약간 망가졌다고 적으셨는데 요즘 어떤 밥솥의 안부. 대단한 제품이에요. 그거. 아니, 뭐 정말 멀쩡하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예, 소설에 썼다시피 진짜 제 무덤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제품이에요. 엄청나네요, 진짜. 밥솥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이 소설에서 나는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악령이라는 소설을 압력이라는 소설로 다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새로이 생성된 문장들이 습작품에 적용이 되는데 대체할 만한 다른 결말은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결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작가님은 결말을 다시 쓰고 싶은 소설 있으세요? 저는 그 결말을 좀 구상해 놓고서야 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개의 소설들이 제 작품은 그런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잘 없어요. 다만 이 소설집에 쇠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역사 사실에 기초한 작품이라 그 역사가 좀 다른 결말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간절한 아쉬움을 갖고 결말을 이렇게밖에 낼 수 없었던 그런 작품은 있습니다. 역사의 결말이 달랐더라면 예. 내가 다른 소설을 쓸 수 있었을 예. 텐데. 아마도 그런 아쉬움이나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판타지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아마 이게 이 간절함이나 아쉬움이 더 크다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 판타지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작가님 소설은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설이라고 예,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확 전복되지 바뀌지? 라는 그 지점이 저는 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예. 모르는 얼굴이라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현실에서도 그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강경석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이 허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허구가 현실을 조작하는 셈입니다. 이 모르는 얼굴이란 소설을 통해서는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셨어요? 전반적인 제 작품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짠가, 내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는 얼굴에도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이 사실인가, 지금 허상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죠. 허상이 현실을 가공하거나 이런 현실을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은 제가 거의 뭐 사실이 아닐까 싶을 만큼 좀 천착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 오필승 코리아 이렇게 응원하던 걸 어디서 누가 오 미스 코리아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막 얘기한다고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치면은 잘못 들은 것이 지금 현재를 막 그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실의 구조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닐까, 이런 허술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내용,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얼굴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가짜뉴스 떠올랐어요. 예. 가짜뉴스인데 어느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그렇죠. 허상이 현실을 예. 만들어버리는 예. 모르는 얼굴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표제작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이드 미러. 내용은 가난한 시인인 내가 소설가 친구 종규의 초대로 간 술자리에서 만취하고 수입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역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막 전개가 돼요. 종규보다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시집도 낸 나는 종규가 작가 지망생일 때 가짜로 당선을 통보하는 전화를 하는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예, 나와 종교와의 관계나 에피소드가 예. 너무 생생하다. 이거 경험담이 줄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내용이세요? 경험담이죠. 저도 제가 저기 데뷔하기까지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0여 년 걸렸는데 그건 뭐 제가 둔해서 그런 거니 어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에피소드가 자꾸 생기죠. 사실 누가 그 서울 지역 번호가 찍히는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덕희 씨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부 때인데 저를 김덕희 씨죠 하고 그 전화를 걸 만한 주변에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긴장을 했거든요. 아마 전화 건 사람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야 나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작품에 그려진 것만큼 큰일은 나지 않았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이 작품 안에서 그 물류창고 출판사 물류창고는 제가 자처해서 한 3개월 거기 파견 근무를 요청해서 뭐 한 달 만에 그 종료되긴 했습니다. 그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좀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생생해요. 정말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 일을 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묘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소설가가 그런 경험하면 너무 이거 그냥 넘겨버릴 수 없죠. 네, 잘 그쵸. 기억해놨다가 꼭 소설에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그 물류창고라는 곳을 들어가서 첫인상이 그거였으니까 이거 소설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책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파손되는가 하는 지점도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김덕희 작가님의 사이드 미러라는 책을 보시면
파주 물류창고에서 책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소설가 시인이 등장하고 눈부신 날의 게스트 두빈도 소설가 지망생이고 추의 진우와 진수도 소설가이고 그리고 휴일을 맞은 셀러리맨 상진의 일가가 나오는 시금볕에서도 글쓰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글쓰기와 소설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문장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소설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추에다가 어렴풋이 그려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렇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잘 이 텍스트물로 서사물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 소설이 아닐까 뭐 저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게 쓰고 막 여러 가지 현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 싶습니다. 저는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성격이 되게 꼼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퇴고를 되게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편이세요? 그러니까 초고에 공을 많이 들이세요? 혹은 퇴고의 시간이 기신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고 세심하지가 못해요. 무뚝뚝하고 무심한데 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0년 동안 그 문장을 갈고 닦는 법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읽는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게 저는 좀 더 많이 꼼꼼히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고치죠. 그렇게 고쳐서 제일 편안하게 읽히고 매끈하게 글이 나와야 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퇴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상상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그 원고에는 오탈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상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꼼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또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선비 같으세요. 네.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래요? 공무원 같다, 선비 같다. 되게 선비 같은 어떤 느낌이 있다. 되게 차분하시면서도 꼼꼼한 성격에 뭔가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을 해치지 않으려는 어떤 심성? 근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랑 막 노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저보고 되게 뭐랄까요? 가식 떤다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받은 인상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소설 얘기로 돌아와서 새록이라는 소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 소설이에요. 예. 그야말로 바위를 핥아 뚫어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적으셨는데 그만큼 어렵게 완성하셨다는 의미일 텐데 이 새록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첫 소설집 급소에서는 낯이 짖을 때라는 작품이 역사 소설인데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잘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새록을 쓸 때가 아마 촛불 전국입니다. 우리가 많이 세상이 난리나 있는 장면을 봤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끝날까, 이 난리가 어떻게 끝날까 궁금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런 장면을 한번 뒤져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역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진주 밀란이니 이런 임술 농민 봉기라고 뭐 얘기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보게 됐죠. 근데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당사자들,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 그렇게 좀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복권이 돼서 천수를 누리다가 갔더란 말입니다. 아주 의리의리한 묘비문도 남기고 거긴 칭송이 막 가득하죠.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좀 더 샅샅이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할 만큼 이 그네들의 정치공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건 꼭 써야겠다. 그렇게 덤벼들었는데 제가 뭐 한자를 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조선왕조실록이란 게 기사 한 문장 한 문장들이라서 그 듬성듬성한 행간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일이 이만저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감은 다가오고 이왕 시작은 했고 억지로 그렇게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소설이라는 게 완전히 문체를 바꿔버리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쓰면서. 예. 그래서 그런 소설 쓴 선배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온 소설들도 좀 읽으면서 참고하기도 하고. 예.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고 진짜 힘들게 쓰셨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쓰면서 너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사극의 어떤 분위기를 쓰면서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평면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구는 둥근가요? 평평한가요? 둥굽니다. 네. 예, 제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면 더 재밌겠는데 네. 저는 그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평평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네네. 둥굽니다. 그렇죠. 이 지구 평면설도 결말 부분이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소설 속에서 이게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라는 질문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쭤봤고 이 소설에서처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면 좀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작가의 말에 쓰시길 지구평면설은 원래 더 발랄한 제목이었다고. 원래 제목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아마 뒤에 책에도 썼을 거예요. 너무 제가 이 작품은 신나게 거의 뭐 한 방에 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뭐에 홀려 있었다. 이게 제가 그 편집자한테 고백했던 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꾸자. 예, 그랬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제가 첫 수록 매체나 몇 월 호인지도 밝혀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찾아보시면서 그 매체에 수록된 다른 좋은 글들도 좀 읽어보시고요. 네. 예. 혹시 그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으세요? 이 소설 발표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시면은 갑자기 지구 평면설에 대한 전 지구적인 맹신 그런 것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 소설가들이 그렇잖아요. 저게 재밌겠다 싶어서 쓸까 하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됐거나 이슈가 된 거는 또 뭐 금방 쉬어 만료가 된 듯한 것 때문에 안 쓰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쭉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현실의 괴리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저것도 소설집에 하나 묶을 만한 작품이 되겠다. 그래서 홀려서 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식은 볕이라는 작품을 보면 2층 사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스타벅스에서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작가님은 주로 어디서 언제 글을 쓰세요? 집에서 주로 써요. 그 카페도 가보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어디 입주도 해보고 했는데 데뷔 직후에 한 2군데 해봤는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런 데서 나는 쓸 수 없구나를 확인하고 좋은 왔습니다. 곳이지만 예. 전혀 새로운 상상이 펼쳐지지 않고 여기 이 압도돼 버린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예, 다른 작가님들은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고요하고 뭐 아주 새로운 곳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압도돼 버려서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쓰는 편입니다. 낮에? 밤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패턴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오전에 좀 쓰고 한 대여섯 시간, 오전부터 대여섯 시간 쓰고 오후에 좀 쉬고 그렇게 해서 대여섯 시간 쓴다고 하면 엄청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원고지 10매만 써도 엄청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꼬박 시간을 들이려고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5시간 앉아있으면 집중하는 시간은 2시간 같아요. 그렇죠. 예열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고 30분 쓰다가 한 20분 놀고 저도 그런 패턴이어가지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가의 말에는 또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소설은 백스페이스로 쓰는 것이다.
이 소설집의 유려한 문장들은 무수히 지어낸 글자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의 폴더 속에 잠들어 있는 소설을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공개해 주신다면. 예, 뭐 공개 못할 것도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습작품 60편 정도 깔려 있더라고요. 네. 예, 그 과정이 제 문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유려한 문장이라고 해주시니 감사는 한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 눈에는 허술한 게 많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60편. 예, 근데 부러워요. 아니요, 근데 이걸 데뷔하고 부활시켜낸 게 3편인가 4편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그래도 예, 부럽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현재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나오신 작가님들은 어떤 작품 쓰신다고 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징크스인지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옛날엔 얘기해봤는데 그 말 뱉고 나니까 그게 저를 옥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뱉어놨으니 좋은 작품, 그런 작품 써야겠다.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작품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부담이 돼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예. 역사소설 또 쓰실 생각 있으세요?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쓰는 맛이 아주 좋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지구 평면설에서 한 대목을 좀 골라왔어요. 네. 예. 몇 페이지? 164페이지 하단 쪽에서 네. 시작해서 167페이지 상단에서 끝나는데.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이, 제가 아무리 택시나 몰고 있다지만 그런 농담에 넘어가려고요. 지구는 평평한 게 맞죠. 네? 나는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읽어보느라 기사의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 지구는 평평한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기사는 한 손으로 나를 세워 운전대를 탁탁 두드리면서까지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 화를 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지구가 평평하다고요? 처음부터요? 기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말이라고요. 저는 살다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좀 취하셔서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닌지 싶네요. 아니요, 술은 덕분에 다 깼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기사님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한답니까? 그 이상한 사상에 물든 놈들이나 그러지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구가 어째서 둥그냐면요. 나는 다급해졌고 경수에게 했던 대로 따져 물었다. 위성사진은 멀어지는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사라지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건, 마치 랩을 하듯 숨도 쉬지 않고 쏟아부었다. 기사의 뒤통수는 표정이 없었다. 룸미러에 비치는 얼굴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방만 주시하며 정말이지 택시답지 않게 규정 속도를 준수할 뿐이었다. 기사는 묵묵히 내 말을 다 듣고 입을 열었다.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저 살면서 겪어온 게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라도 말해도 하루아침에 헛소리가 되는 세상인 줄 잘 압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은요, 평생 보고 듣고 배운 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모르죠. 늙은이들 다 죽고 나면 손님 말처럼 지구가 둥그러질지도요. 그런데 손님, 지구가 꼭 당장 둥그러져야 합니까? 둥그러지면 뭐가 좋습니까? 배운 분이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물가가 내려간답니까? 남북이 통일된답니까? 기사는 화가 나 있었다. 기사가 말하는 사이에 속도가 시속 130km를 넘긴 것이 그 증거였다. RPM과 속도계의 바늘은 진정할 기미가 안 보였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마구 바꿔가며 내달려서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 같았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속도와 핸들링에 나도 모르게 앞좌석 등받이에 붙은 손잡이를 붙잡았다. 몸이 자꾸 오그라들었지만 속도를 줄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기사가
지구가 꼭 지금 둥그러져야 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장면들에서 이런 저항을 맞이하는데요. 그래도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뭐 예. 좋아하세요?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더위도 심하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고 별로 활동을 안 해서 인터넷만 보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등한시했던 과학과 수학 분야의 강의들이 네. 그런 콘텐츠들이 막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혹시 양자 물리학과 네. 리만 가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네. 언제 한번 우리 그런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그게 우주의 근원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네. 여기 푹 빠져서 너무 이런 재밌죠. 콘텐츠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분야예요. 뭘 모르고 들어도 재밌어요. 예.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또 있네요. 많을 거예요. 네, 김덕희 작가님은 요즘 수학과 과학, 양자물리학에 되게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 인사 대신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인생을 소설처럼 고쳐 쓸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바꿔 쓰고 싶은 장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바꿔도 지금 여기로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저기 어딘가에 제가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밌게 살자. 지금 현재 충실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후회되는 장면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에 매달려봤자 지금 현재가 즐거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양자물리학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김덕희라는 사람은 작가로 살고 있잖아요. 예. 또 다른 우주에 저 다중우주 어딘가에 예. 김덕희라는 사람이 또 있다면 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만화책을 보다 그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시고 얘 봐라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길로 뚫렸다면 지금 뭐 만화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미술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어쨌든 창작을 하고 있는. 예, 아마도.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문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 남겨주세요. 예. 사이드 미러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소설로 가닿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한번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러 말씀 좀 두서없이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너무 고맙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덕희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번역원이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산문학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여러 이유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과 아픈 기억을 담은 값진 우리문학입니다.
대회 도서로 지정된 25종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총 수상 인원 37인, 총 상금 1,750만 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인기가요입니다. 서효인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효인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시인 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편의 시인 시집으로는 소년 파르티잔 행동지침,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 여수가 있고 산문집으로는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잘 왔어 우리 딸, 아무튼 인기가요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대사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덥네요. 오늘도 오는데 떼약볕. 네,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랑 여기랑 그렇게 멀지 않는데 걸어오는 동안에 땀이 많이 났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지내기가. 전 요즘 그 다니던 회사를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3월에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려보겠다고 좀 아등바등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저도 그 출판사에 관심 많습니다. 여기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아논북스라는 이름으로 뭐 8월 말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책이 나올 텐데요.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텀블벅에서 뭔가 막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가 올라와 있을까요? 그 모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굿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제목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책 제목은 그 신인 작가 8명의 소설을 모은 앤솔로지 집이 나왔어요. 내러티브온이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책이고 이유리 작가의 외가리 클럽이 표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시나리오집도 있고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논북스의 내러티브온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오늘 서효인 시인님과 함께 얘기해 볼 취미는 바로 인기가요입니다. 아무튼 인기가요라는 에세이도 내셨어요. 네. 인기가요 매니아가 되신 경위 같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 딱히 특별히 경위를 찾기는 어렵고 저 어릴 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치. 계속 듣고 계속 봤는데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 가요 톱10. 그쵸. 그때는 가요 톱10이랑 여러분의 인기가요라고 두 개 프로그램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누가 1위 하냐, 10위 안에 누가 들었냐 이런 거 계속 궁금해하면서. 맞아. 5주 연속 1위. 네, 그렇죠. 골든컵. 골든컵 받으면 빠져줘야 돼요. 우리 같은 세대니까 네, 지금. 조용필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그거? 맞아. 네, 조용필 가수가 너무 많이 1위를 해가지고 네, 그때 그런 제도가 생겼대요. 5주 연속으로 네, 하면 5주 하면 빠지는 걸로 하자.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경이로운 게 그때는 1위 후보에 김수희 가수와 뭐 수태지와 아이들이 같이 하고 뭐 태진아 가수, 이선희 가수 뭐 이렇게 되게 90년대가 되게 르네상스처럼 온갖 장르가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약간 상상이 불가능한 대진표가 짜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어떤 장르가 그 계절별이나 혹은 그 해에 너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에 의해서 유행한 적은 있지만 한 장르가 완전 지배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아. 뭐 발라드나 댄스가 물론 인기가 있었지만 트로트가 인기가 있을 시절도 있었고 R&B도 있고 R&B, 록 발라드, 그냥 락, 하드락, 맞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뭐 풍성했었어.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했죠. 그렇죠. 인기가요의 세대. 이 인기가요라는 말이 요즘 세대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즘 K-팝이라는 말을 쓰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처럼 7080 7080이요? 90년대 10대를 보낸 네. 세대에게는 인기가요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잖아요. 그 80년대생 서현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인기가요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 K-팝과는 좀 변별점이 있는 뭐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변별점이 있는 단어는 K-팝이라는 단어예요. 인기 가요는 뭐 흰쌀밥 같은 거예요. 아, 네. 기본인 거죠. 그치. 근데 흰쌀밥이 우리 특별히 정의를 하지 않잖아요. 밥에는 밥하면 흰쌀밥이니까. 근데 비빔밥, 보리밥, 볶음밥, 있죠. 국밥 같은 경우는 다 정체성이 있죠. 어, K-팝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맞네. K-팝은 그 연습생 시스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 기획사와 뭐 이런 뭐 거? 크든 작든 어떤 기획사에 짜여진 커리큘럼과 테스트를 통과한 어린 가수 지망생들이 가수가 돼서 팀이 짜지고 맞아. 프로덕션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화려한 군무,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국내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로 빠르게 퍼지는 뭐 확장성 같은 거를 통틀어서 K-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인기가요는 백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인기가요 매니아로서 K-팝의 열풍, K-팝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뛰어나다. 뛰어나다. 네, 이게 훌륭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제가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 좋아한다. 뭐 예컨대 오마이걸 좋아한다. 요즘 뭐 누구 들어봤니? 마마무 들어봤냐? 하면은 사람 좀 웃고 그랬었어요. 근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그런 반응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보다 뛰어나거든요. 작곡자들도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인 작곡가들이 참여하고 가사도 거의 집단 창작처럼 이루어지고 그래서 꼭 그 알파고처럼 AI란 기계가 곡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창작자 아티스트들이 다중 지성에 의한 AI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개성이 없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개성이 없다. 노래가 똑같은 것 같다. 너무 어렵다는 가능한 얘기지만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 그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공산품인데 너무 매끄럽게 잘 빠진 공산품들 보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빠진 매력적인 음악이 세련되게 계속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벨트 같은. 그리고 너무 뭐랄까 진짜 너무 열심히 성실하고 그 10대 어린 나이 때부터 꿈을 향해서 이렇게 너무 연습량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성실한 세계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좀만 나태해지는 순간 맞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느슨한 천재는 그런 건 별로 허락하지 않는 세계가 맞아. 빅뱅 이후로는 점점 더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완전히 A급으로 떠버린 스타가 되어버린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을 주말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좀 점점 더 비슷해지는 느낌? 그 차이를 찾아내기에는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느낌도 요즘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K-팝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현신께서는 이렇게 인기가요 매니아답게 최근에 이에 관한 에세이집도 출간하셨는데 아무튼 인기가요죠. 책 네. 제목이. 책 속에 서현신의 인기가요 사랑도 엿볼 수 있지만 동시에 플레이리스트를 각 챕터마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저는 찾아 들었던 것도 많거든요. 요즘도 이 플레이리스트 자주 들으세요? 여기 언급하신? 아니요, 요즘은 이제 새로 나온 노래 듣죠. 그럼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최애곡은 뭐가 있나요? 최애곡은 아주 신곡은 아닌데 온앤오프가 냈던 춤춰라는 노래가 춤춰. 있거든요. 그 온앤오프라는 그룹이 있나요? 온앤오프라는 그룹이 있어요. WM 엔터테인먼트에 그러니까 오마이걸과 같은 소속사인데 네. 거기 남자 그룹이고요. 거기에 춤춰라고 최근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막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도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지금 그룹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버터플라이?
뮤직비디오? 이달의 소녀. 아, 이달의 소녀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네. 그 뮤직비디오는 진짜. 그 뮤직비디오는 거의 역작이죠. 역사에 남을 작품이에요. 진짜 멋있고 네. 이달의 소녀가 그렇게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 멤버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면서 완성된 그룹이구나라는 것도 저는 시인님 책 읽고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이거. 여러분 아무튼 인기가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보의 천국이었어요. 네. 이달의 소녀가 저번 달에 PTT라는 노래 PTT 페인트 더 타운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앨범도 냈었거든요. 오. 그것도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고 진짜 거기 이달의 소녀 추가 요즘 이제 대중적으로 좀 핫해지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백과사전인 것 같아요. 약간 시인님은 약간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괜찮아. 저 뭐 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일단 우리 재밌는 얘기부터 그래요? 하고. 더 좋아요. 네. 정말 백과사전 입력하면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인기가요 에세이즈의 프롤로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래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데 변함없이 그대로다. 3분의 세계가 시작하는 순간은 늘 처음인 것도 같다. 반복되는 처음이라니 이거 꽤 근사하잖아.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 정말 그 멋진 글귀다. 생각 없이 들었던 가요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말을 썼나요? 네. 네. 제가 아까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듣냐 할 때 신곡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새로 나오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 노래도 당연히 좋고 다시 들을 때도 있지만 이번 주에 나온 노래가 뭐지를 아는 게 좀 저한테 행복감을 줘요. 그리고 요즘 어떤 것이든 최근의 것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치. 시간도 들거든요. 그쵸.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가장 쉽고 빠르게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가요이고 그래서 늘 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죠. 네. 오늘은 악뮤의 새 앨범을 들으면서 나도 너무 좋아해요. 낙하. 전쟁터, 네, 낙하. 네, 전 맨 마지막 트랙 에베레스트 너무 좋더라고요. 샘킴이 피처링한. 네, 피처링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너무 네, 멋있었어요. 악뮤 이번 앨범 짱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생김 다른 노래 좋은 노래 많아요. 나 생김 너무 좋아. 권진아랑 듀엣한 것도 너무 좋고. 난 생김의 솔로 앨범 너무 좋아. 네, 그럼요. 우리 최경 작가님이 가요 애호가였네요. 그렇죠. 저는 생김의 그 음악성을 너무 자 그러면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서윤 시인님의 인기가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나 서윤이는 시인이기 전에 한 가수의 열성 팬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일정에 따라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다르다. 네. 남몰래 눈여겨봤던 신인 가수들의 성공가들을 보며 기특함과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네. 예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책 아무튼 인기가요 에세이집을 보면 그 최근에 케이팝뿐만이 아니고 박남정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자자 뭐 정말 그 가요계의 어떤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 한 가수의 열성 팬이었던 적이 있다 해서 제가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한 가수의 열성 팬이었던 적이 없어요. 전 늘 여러 가수를 좋아했거든요. 최신 곡을 계속 들으면서. 네, 그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조금 덜 좋아하고는 있지만 하나만의 열성 팬이었던 건 너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신곡이 나오면 찾아 듣는다. 서태지. 서태지 너무 쉽네요. 그러니까 서태지는 누구나 다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는데 잘난 척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서태지가 제일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수들이 생명력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정말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가 지금 그 20년 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내서 그만큼 인기가 있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앨범 자체가 나오지 않죠. 근데 서태지는 자주 노래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신곡을 내려고 하는 아티스트여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맞아. 저는 10대 시절에 넥스트 신해철 근데 더는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난 너무 그래서 슬퍼지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일정에 따라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다르다의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계절에 오늘과 같은 날씨에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음악 있나요? 레드벨벳 빨간 맛을 어,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더울 때는 그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희열의 여름날 추천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번지. 번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추천합니다. 지금 이거 게임인가요? 배틀이야. 옛날과 현재의 네. 배틀. 맞아요. 여름날에 또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죠. 남몰래 눈여겨봤던 신인 가수들의 성공가들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마이걸일 텐데요. 저는 약간 처음에 대형 기획사에 나와서 초반부터 빵 뜬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점 찍어 들은. 되게 사업가적 면모가 있으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뭐 제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뭔가 최신의 것을 계속 따라가길 원하고 그것을 알길 원하고 약간 그 가능성을 네. 본다는 점에서 되게 사업가적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더 잘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오마이걸. 오마이걸은 황인찬 시인이 저한테 오마이걸 추천했어요. 네. 제가 되게 무시했어요. 왜? 눈에도 안 띄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형이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윈디데이라는 노래를 그 그룹이 2, 3년 차에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그 슈가맨 프로젝트에서 게스트로 나와서 노래한 거에 제가 약간 입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옛날 노래도 다 찾아 듣고 CD도 사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그룹이 4년 차가 넘어가는데 근데 보통 7년 계약이에요. 그리고 인기 아이돌들은 거의 그냥 처음부터 잘 돼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언제 해체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전부터 좀 기미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임계점을 넘으려고 말려하는 어떤 찰랑찰랑한 지점이 있었는데 퀸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돼서 그 퀸덤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 여기 에세이에 적어주신 오마이걸의 그 킹덤 무대 그 무슨 곡이었죠? 그 곡 이름이? 그게 데스티니. 맞아. 나 그것도 찾아봤잖아. 너무 멋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아무튼 인기가요에 보면은 서효인 시인님의 오마이걸에 대한 무궁무진한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문학 얘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군요. 네. 잠시 나눠보도록 안 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실제 가요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그래서 쓰게 된 작품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당연히 영향을 주고 받겠지만 그게 소재로 직접적으로 오는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생활에 가까운 인기가요. 시인님의 시 중에 아주 도덕적인 자의 5분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펑펑 지갑을 꺼내려 오른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진다.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도덕적이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사랑하여야 하고 지갑은 없고 깊은 구멍에는 바람만이 가득하다. 쪼그린 자세로 개찰구를 빠져나와 주위를 살피지만 두리번거리는 일은 비윤리적이다. 그것은 당혹스러운 찰나였고 순식간에 지갑을 빼내가는 짐승은 없다. 제가 낭독을 잘했나요? 네, 뭐. 근데 막 그럭저럭. K-팝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안 되죠. 다운되는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남의 시를 읽고 다운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되나 이거? 네, 괜찮아요. 그냥 아까 너무 하이 텐션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시인님의 아주 도덕적인 자의 5분이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이장욱 시인께서는 시인님 작품을 놓고 극단적인 산문성 속에서도 정교한 운문의 리듬을 구현할 줄 아는 언어 감각이라고 평하신 바 있습니다. 산문성과 운문의 리듬을 공존하게 쓰는 게 어떤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장욱 선배 사랑하고요. 네. 저는 그 시를 소리내어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낭독이라고 하죠. 낭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내 시든 남의 시든.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좀 멋있게 남이 안 보더라도 좀 진지하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쓸 때도 약간 리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물리적인 스킬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 네, 네. 그렇게 찾아가는 리듬감. 저도 한번 소설을 그렇게 써볼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충분합니다. 리듬감. 네. 그리고 또 시인님의 시에는 어떤 사회 폭력에 대한 그런 고발이랄까? 그런 것과 동시에 위트와 유머가 있어요. 어떠세요? 그 시의 위트와 유머를 같이 곁들이는 작업.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냥 얘기할 때도 즐겁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좀 맞아. 부담 없이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말재주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저도 당연히 즐겁죠. 맞아. 개그맨 인터뷰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가 그 정도 웃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종의 저희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시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시에서 누구를 웃긴다는 건, 글로 누구를 웃긴다는 거는 맞아.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읽어주신 시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등단 초기에 쓴 시들이죠. 그때는 팔팔한 이 욕망이 좀 살아있어서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용기가 있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장욱 선배를 비롯해서 귀엽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그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무거운 이야기를 위트를 곁들여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시인님은 그런 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진짜로 웃기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좀 낮은 어두운 상황에서 뭔가 비틀 때에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그냥 단순하게 유행어만 얘기하고 뭐 슬랩스틱을 하고 이것도 웃기지만 풍자. 정말 재밌는 부분은 그 부분이어서 그때는 그런 게 해보고 싶었죠. 지금도 잘 하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떠지? 네, 지금 이장욱 선배가 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 또 시인님께서는 편집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를 쓰는 것과 타인이 쓴 시를 작업하는 것? 네. 이건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시 편집을 한참 많이 할 때는 제 시를 쓰지를 못했어요. 네, 그거 타인의 시를 시집을 내고 한다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시집은 그 시인이 평생 내는 시인이 평생 시집 많이 내봐야 7, 8권 낼 거고 한두 권밖에 못 낼 수도 있고 그중에 한 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하는 상태로 시 편집을 하고 그 시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두 개 동시에 어떻게 하냐 거의 그 둘을 동시에 하지 않죠. 시 편집을 할 때는 그냥 시 편집을 해요. 제 시를 쓰지 않고. 근데 그 일이 재미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시집 작업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네,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그렇군요. 우리 너무 케이팝 얘기만 계속하고 싶다는 이 욕구가 너무 재미없어요? 강한 것 같아. 재미없냐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래도 시인이잖아요. 그쵸.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여수라는 세 번째 시집이 가장 최근 시집인데요. 그 이후로 발표한 시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 시죠. 그 중에서 30몇 가지 아이스크림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30몇 가지 아이스크림. 우리는 아직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는 더더욱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에 적당할 나이.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의 디자인을 살펴볼 나이. 예쁘고 작은 종이에서 단서를 찾아 남의 삶 전반을 추리하는 나이. 그럼 그렇지, 그렇다면 대봉하는 나이. 나는 오늘 저녁 좋은 아빠의 상징인 베스킨라빈스에 갔다. 단단하게 얼어버린 설탕 덩이를 뜨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손목을 애처롭게 여기는 나이지만 카드를 내밀기 전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나이이며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을 챙기며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나이이다. 초콜릿과 녹차가 섞이고 가운데는 단단한데 한갓진 데는 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 이렇게.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20년, 지나 30년. 나는 은행과 약속을 했지. 죽지 않기로, 성실히 살기로. 이 약속은 녹지 않는다. 동료의 조모상을 알리는 문자가 온다. 우리 할머니가 몇 살이더라? 남의 삶 전반이 가늠되지 않는 나이. 우리는 단 것을 먹으면 혀가 간지럽고 쓴 것을 먹으며 혀를 긁는다. 건강을 위해 이렇게. 내가 좋은 아빠다. 죽지 않는 아빠다. 노인의 빈소. 모락거리는 연기.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 드라이 아이스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30년의 장례를 준비한다. 삼가 열심히 녹으면서.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그 낭독하는 리듬감이 너무 느껴지는 멋있는 낭독이었어요. 제가 제 시 읽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계속 듣고 싶었어요.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상하게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아주 도덕적인 자의 오분을 쓸 즈음보다는 나이가 들었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뭐 저보다 더 연배인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4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청년이 아닌 중년으로 넘어가는 요상한 나이, 한갓진 데가 녹기 시작한 나이가 되고, 맞아. 네, 저는 또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맞아. 뭐 계속 직장 생활도 이제 거의 15년, 20년 다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의 페이소스가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가 막 나고 뭘 고쳐야만 될 것 같고 이걸 다 폭로해야 될 것만 같고 하는데 지금은 자꾸 좀 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냐 그러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시예요. 네. 너무 격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 세상에 왜 이따위야를 이제 폭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따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냥 지켜야 될 것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 하나였는데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 그래서 좀 생각한 지점이 달라지고 이게 나이가 드는 것의 좋은 점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작가로서는 내년에 시집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 벌써 내년 얘기를 하다니. 근데 금방 가죠, 네, 시간. 그러니까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도 아마 나올 것 같고 문학동네 10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산문집도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고요. 네.
꼭 해야 될 것들은 제가 하는 출판사에서 작가들 책 열심히 만들면서 좋은 콘텐츠 세상에 내보일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네, 힘내세요. 그럼 끝으로 오마이걸에게 한마디 아니 하신다면. 이 방송은 그거 저작권 때문에 네. 노래를 못 틀잖아요. 네,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뭐 다들 찾아서 들으시면 되니까 네. 오마이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겨주세요. 박제화 시키자. 아니 좀 부끄럽네요. 네. 모든 활동을 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서현 시인도 화이팅이고 오마이걸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